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밤에 촬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조명이 좀 어둡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에 지금 있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 성원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저번에 식용유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요. 오늘도 좀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식용유 속 유해 물질인데요. 먼저 식용유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유가 있고 압착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의 겉면에 압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뭐 대부분 정제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당 가서 이제 뭐 당연히 식사를 하시게 되면 기름에 뭐 볶았던 뭐 튀겼던 그런 음식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음식들 역시 대부분은 정제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제유를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압착유보다 정제유가 훨씬 더 그 제조 비용이 쌉니다. 훨씬 더 같은 에너지를 써도 같은 비용을 써도 더 많은 양을 식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기름을. 그래서 정제유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제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용매가 뭐냐면 바로 노멀 헥세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럽식 발음으로 노멀 이제 헥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미국식 발음으로는 노멀 헥세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식물 내에서 기름 성분을 잘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이 노멀 헥세인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멀 헥세인으로 예를 들면 콩으로부터 이제 어떤 기름 성분을 녹여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기름 성분만 녹아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외의 성분들도 다 같이 녹아 나오겠죠. 결국 그 외의 성분들, 기타 성분들을 얼마큼 잘 제거하느냐가 순수한 기름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노멀 헥세인으로 막 녹여냈어요. 그럼 이제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처리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황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황산 또는 인산을 또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성분들을 막 분해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쓰냐면 양잿물로 유명한 바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처리를 합니다. 일명 뭐 탈산 처리라고 하고 또는 탈산 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수화 나트륨 처리를 또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뭐 산성 물질 제거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목적으로 이런 수화 나트륨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백 처리, 이제 고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처리까지만 해서는 여전히 그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 기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불순물 때문에. 그래서 표백 처리도 해야 되고 이제 고온 처리, 마지막으로 보존제까지 넣어주게 되면 소위 말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드시는 바로 그런 식용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온 처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온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화학 물질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완전 냄새까지 없애는 일명 탈취 공정까지 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온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온 처리해가지고 뭐 불순물들 제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불순물의 어떤 기준치, 그거 이제 이하로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노멀 헥센이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5ppm 이하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었죠. 벤조필에는 2.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거 이하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치예요. 자, 근데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노말엑센, 벤조필렌 외의 것들, 대표적으로 뭐 수라나트륨, 뭐 황산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또는 그 외 기타 불순물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명시하고 있냐면 반드시 그런 것들은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거하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식용유 업체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자가 품질 검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뭐 자가란 말은 자가 검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식용유업체가 자가 스스로 이제 품질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외부 기관에 보통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때 뭘 검사해야 되냐면 주기적으로 벤조필렌과 산화 방지제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벤조피렌과 산화 방지제만 검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검사 안 해도 돼요. 벤조피렌과 산화 방지제만 딱 검사해서 기준치 이하면 아무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뭐 무슨 뭐 수산화튠, 뭐 황산이라든지 노멀헥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가 품질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 실제 여러분들 어떤 신문 기사를 보셨을 때 최근에도 뭐 식용유 업체 적발된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벤조피렌만 문제 삼고 있어요.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하에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의 것들도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식용유 안에는. 자, 그럼 만약에 그런 기타 물질들이, 불순물들이 여전히 그 식용유에 남아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남아있게 되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독소 한번 살펴보면, 이게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그냥 노멀 헥세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멀 헥세인 같은 경우 이제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요리를 하잖아요. 당연히 뭐 집에서든 또 요리사분들은 또 밖에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현기증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폐를 통해서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되면 또 그냥 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분포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분포하면서 각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충격적인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동물 실험 결과예요. 임신한 레트의 혈액과 같은 농도의 노멀 헥세인이 태아 조직에서도 관찰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임신한 레트에서 그 노멀 헥센이 들어가면 그게 태아에까지 전달이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태아에까지 전달된다는 충격적인 결과인 거죠. 그다음 이것도 너무 많이 흡입하게 되면 다발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온몸이 저리거나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엑센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뭐 수산나트륨, 그 양잿물이라고 하는 수산나트륨, 뭐 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흡입독성, 섭취독성이 당연히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노멀 헥세인은 끓는 점이 100도도 안 되니까 막 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처리해주면 뭐 다 날아가서 뭐 1 ppm 정도로만 존재하니까 보통 그 정도니까 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실제로 100도보다 노멀 헥세인 끓는 점이 낮아서 잘 날아가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근데 그걸 완전히 날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노멀 엑센과 기름 사이의 그 잡아당긴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잡아당긴 힘이 세서 단순히 100도 이상 처리했다라고 해서 쉽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잔류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 문제는 뭐냐면 회사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딱히 기준도 없기 때문에 어떤 온도로 하는지, 온도를 줘도 얼마 이상 하는지, 어느 시간 동안 하는지는 그거 사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잔류량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1 ppm 정도 남을 거다라고 보통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회사마다 다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노멀엑세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산나트륨, 황산, 인산 같은 것들은 또 그렇게 단순히 열 처리한다고 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들은 어, 본인들이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식용유 안에 어느 정도의 그 수치가 남아있는지, 수산나트륨 남아있는지, 또 황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사 스스로도 지금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가품질 검사 항목에 그것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황산이든 뭐 수산나트륨이든 이렇게 같이 공존했을 때 비율이 완벽하게 맞아야지만 이 중화가 되는 건데 그 비율이 좀만 맞지 않더라도 한쪽 성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식용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제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가 품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너무 딱 두 가지로 좀 국한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만약 이걸 확대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검사해서 스스로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갑자기 이상한 또 어떤 큰 충격적인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식용유에서 뭐, 뭐 수산나트륨이 어느 이상 검출됐다.
이렇게 되면 또 식용유에 대한 불신 생기고 그러면 또 관련 업계도 엄청난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 걸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가 품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서 모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이라도 이런 거 꼭 미리 이런 현실이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면 뭐 불안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일단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식하시게 되면 어떤 음식이든 소식하시게 되면 사실 이런 거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